여기에 손흥민 주가가 치솟는 와중에 충격적인 주장이 나오며 화제입니다. 손흥민이 현 소속팀인 토트넘 호스퍼와 같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단한다는 게 선수단 내 알려졌다는 주장인데요. 마침 기존 그의 행선지로 꼽히던 바르셀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어 이젠 레알 마드리드까지 영입선상에 올려놓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향후 손흥민의 선택이 시선을 모으게 됐습니다. 여기에 맨유행 이적이 다 됐다는 소문은 그야말로 특급 뉴스입니다. 손흥민은 5일부터 레알 마드리드의 자유계약 영입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 매체 더 하드 태클이 손흥민과 레알을 연결했는데요. 매체는 손흥민이 2025년 보스만 룰 대상자들 중 레알 마드리드의 리스트에 올랐다며 레알 마드리드는 토트넘 주장 손흥민을 보스만 룰에 따라 영입하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소속 구단과 계약 만료 6개월 전인 내년 1월부터 협상한 뒤 7월에 사인하겠다는 게 보스만 룰의 핵심입니다. 더 하드 태클은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입증된 선수다. 그는 레알 마드리드의 득점과 창의성을 더할 것이라면서 30살이 넘었지만 높은 수준에서 활약할 능력이 있다고 손흥민을 극찬했습니다. 다만 손흥민이 내년 여름에 자유계약으로 풀린다고 바로 데려가기는 어려운데요. 바르셀로나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 손흥민을 고려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특히 맨유는 다른 후보 없이 손흥민만 고정해서 러브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바르셀로나 이적설은 스페인 매체 엘골 디지탈 보도로 불거졌습니다. 매체는 바르셀로나는 안수 파티와 페란 토레스를 패키지로 내놨다. 그들을 팔게 되면 그 연봉으로 손흥민을 데려오겠다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둘은 10대 후반부터 가능성을 인정받아 라 마시아에서 바르셀로나 1군으로 승격했거나 발렌시아에서 이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 지휘봉을 잡고 있는 한지 플리크 감독은 둘을 포기하고 손흥민을 영입할 수 있다는 자세입니다. 손흥민 연봉은 현재 18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엘골 디지탈은 또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 호스퍼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와 계약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손흥민의 계약은 2025년 6월 30일에 끝나지만 손흥민 측 소식통에 의하면 손흥민은 이미 토트넘과 계약 연장에 동의했다. 하지만 데쿠 디렉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영국 유력지 텔레그래프를 비롯해 이적시장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손흥민의 계약 1년 연장 옵션 발동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계속 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손흥민의 이적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인데요. 아직 기량 좋은 손흥민이 내년에 자유계약으로 나오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데이 피플에서 수석기자로 활동한 프리랜서 기자 스티브 베이츠가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를 통해 손흥민의 맨유행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베이츠는 아모림은 3-4-2-1 포메이션에서 손흥민을 원톱 뒤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중 1명으로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며 브루누 페르난데스, 마커스 레시퍼드와 함께 좋은 3톱을 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고 손흥민의 출전 포지션까지 거론했습니다. 맨유는 이미 2007년 헨리크 라르손을 비롯해 35살 나이에 맨유에 입단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데뷔까지 이룬 세계적인 스트라이커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있습니다. 끝은 좋지 않았으나 2009년 맨유를 떠났다가 2021년 여름에 맨유로 복귀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이 베테랑으로 맨유의 중심을 잡고 골을 넣기 위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맨유는 손흥민에게 그런 역할을 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베이츠에 따르면 이미 구단 내부에서는 손흥민이 영입 대상이라는 소식이 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과 맨유는 아직 접촉할 순 없는데요. 현 계약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만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맨유가 손흥민을 영입 리스트에 올렸고 이런 소문이 구단에 다 퍼졌다는 것이 예사롭지 않은 모습입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현 계약 1년 연장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내년 여름 손흥민의 맨유 입단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킹은 손흥민과 계약을 맺고 있는 동안에 여전히 손흥민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적료를 주고 손흥민을 영입하는 구단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어 토트넘이 해리 케인을 계약이 1년 남은 상황에서 1억 파운드 1,800억 원에 팔았다면 유럽에서 손흥민을 위해 최소 5천만 파운드 900억 원을 지불할 클럽이 많을 것으로 본다며 토트넘의 의중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매체 엘 나시오날은 당시 바르셀로나가 손흥민을 FA로 노리고 있다라며 축구적인 것은 물론 마케팅 측면에서도 손흥민이 훌륭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현금이 부족한 바르셀로나의 상황을 고려한 보도였습니다. 더불어 매체는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에스턴 빌라, 뉴캐슬 유나이티드 등 프리미어리그 클럽과 바이에른 뮌헨,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등 분데스리가 팀에서도 손흥민에게 관심이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정몽규 취임 후 보조금은 11년간 3배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연간 최소 110억 원 수준이며 스포츠 토토 등 복표 수익 연간 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부 보조금 없거나 의존도 낮으며 피파 랭킹 20위권 국가들은 70% 이상이 협회장은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고 이외 축구인 등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가 회장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연간 약 300억 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면서 수익에서 정부 의존도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 보조금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축협의 재정 자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한경닷컴이 축협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연 평균 3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과 축협은 피파라는 든든한 후원자로 인해 시간을 더 벌게 되었습니다. 문체부는 한 발 물러나 그들이 스스로 개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팬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개혁을 보여주든 자신 없으면 포기하든 결론은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고 문체부의 감사가 맹탕은 아니었습니다. 축구협회의 아픈 곳을 제대로 찌른 부분이 있었으니 천안축구종합센터의 정부 보조금 유용 문제였습니다. 축구협회는 2021년 7월 천안센터 스타디움 건립에 정부 보조금 약 56억 원을 신청했는데 사무공간이 없는 곳으로 신청한 초안과 달리 문체부와 협의 없이 사무공간 건물을 따로 짓는 것으로 추후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굳고 보조금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청했다고 규정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보조금법에 따라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축구협회는 최대 3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데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하는 등 이미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축구협회의 재정 상황에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정 회장이 남은 임기는 물론 사선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큰 재정적 부담을 안은 채 축구협회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굳고 보조금 관련 어느 정도 과징금이 책정되는지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다. 원금 56억 원 전체를 환수할지 여부부터 심의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과징금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다만 정몽규 회장이 정부의 징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선 도전을 강행한다면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해 액수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